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자, 오늘 추석 특집으로 해서 금리 인하 수혜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그중에서 제가 직접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고 30분 정도 안에 여러분들께 풍성한 이야기 드리고자 하니까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 지점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는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이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 드렸던 섹터, 바이오를 비롯해서 건설, 우리가 살펴봤을 때 금리 인하기가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색다른 제 비장의 무기 중에 하나인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를 기준으로 보자라면은 표에도 나와 있듯이 17개월, 22년 초부터 시작해서 17개월 동안 가파르게 금리 인상기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4개월 동안 고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게 최근까지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고금리 단에서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이 좀 적은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줬던 게 지금까지의 시장이었다라면, 이제 지금 9월, 지금도 9월이죠. 9월 18일에 FOMC 금리 결정이 진행이 될 텐데, 아무래도 지금 단계에서 금리 인하로 가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좀 느끼고 있는 때이기도 하고, 금리를 한 번 인하할 거냐 또는 두 번 인하할 거냐 횟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금리 인하, 시장에서 계속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금리 인하 수혜주는 어떤 종목들을 수혜주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캐펙스, 자본 투자에 대한 비율이 높은 업종이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수혜주일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여기 추가로 가야 되는 건 이제 금융 비용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 그런 종목들이 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바이오 얘기 많이 드렸듯이 바이오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오 기술 개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돈을 많이 빌려오기도 해야 돼요. 그럼 빌려오는 돈에 대해서 고금리 상태에서는 이자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바이오 얘기 많이 드렸었고, 추가로 건설을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고 볼게요. 아파트 지을 건데 처음에 맨 땅에 그냥 오로지 우리 자본으로만 들어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PF라는 조직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은 실제 BF의 돈도 갚고,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을 가지고 우리 영업이익이 되기도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도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서부터 세 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또렷한 섹터들입니다. 첫 번째 해상풍력, 두 번째 육상풍력, 그리고 세 번째 태양광인데, 여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표를 보게 되면 금융비용입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회색, 또 푸르스름한 회색이 캐펙스인데 캐펙스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래도 고금리 상태에서 시장의 중심이 되는 섹터로 이야기 나온 기간은 많지 않았고, 또 그러함에 따라서 막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정기가 오래된 신재생 섹터를 지금부터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근데 이걸로만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단위로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인가도 봐야겠죠. 오케이, 여건은 우리가 금리 인하기로 가니까 신재생 에너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실제로 많이 필요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좌측에 있는 표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량입니다. 지금 2030년을 기준으로 표가 나와져 있는데 현재 2024년에 비해서 앞으로 100% 이상 전력 수요량이 증가할 거를 예측하고 있는 표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는 전기차용 전력 수요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전기차 요즘 판매 부진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사실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신 성장 증가폭이 둔화됨에 따라서 전기차 섹터가 아무래도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전기차가 다닐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인프라가 늘어날 거고 전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는 당연한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알 수 있죠? 앞으로 전력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에너지가 필요한 방향에서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받겠구나. 근데 우리한테 걸림돌, 물음표가 하나 띄워집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11월이 되면은 미국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남아 있는데 우리 평상시에 생각한 내용을 저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같은 경우는 중간 부분에 에너지단을 보게 되면 청정 에너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리고 내용만 보더라도 석유, 가스, 그리고 원전처럼 전통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좀 더 올리겠다,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대놓고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의무화도 좀 철폐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했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물음표가 바로 띄워져야 됩니다. 과연 그럼 지금 시장에서 11월에 대선이 남아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이거 신재생 보고 있다가 흠코 다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음표에 대한 해소를 과거에서부터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솔라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태양광 업체죠. 자, 여기서 중간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과거의 차트인데 2017년 1월부터 해서 2021년 1월까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입니다. 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정책, 해왔던 일들을 잘 알고 있어요. 해왔던 이야기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주가가 바닥을 기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의 퍼포먼스를 논외로 보고 중간에 있는 2017년, 2021년 초까지의 기간을 보게 되면 실제로 퍼스트 솔라는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는 그런 거를 우리한테 함의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좀 의아하기도 하죠. 그러면 퍼스트 솔라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에너지 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안 좋은데. 자, 다음 차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퍼스트 솔라보다 규모가 큰 넥스트라 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서는 거의 대장급 종목이죠. 이 대장급 종목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 초부터 해서 2021년 초까지입니다. 거의 최근 가격과 유사할 만큼 어마어마한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 아직도 물음표가 안 지워져야 됩니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들은 다 신재생 에너지를 반대하는, 그리고 전통 에너지를 추구하는 방식이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다음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놨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재임 기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보시면 되는데, 좌측에 두 개가 풍력 태양광이고요. 그 우측부터는 이제 다른 에너지 딴 내용인데, 자, 어떤 표냐면 신규 설치량에 대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얼만큼 들어갔느냐예요. 좌측 보면은 실제로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인프라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엄청나게 투자가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 의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다음 표 보시면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막대 그래프가 두 개 있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요구치입니다. 행정부에서 우리 재생에너지 이만큼만 예산 편성해 줘라고 말하는 거고, 우측에 있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실제 의회에서 적용한 예산치예요. 자, 이거 보면 납득이 가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투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만큼만 줘, 조금만 줘 했는데 의회에서는 왕창 줍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는 실제로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죠.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례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용도 보게 될 건데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를 어마어마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의회에서는 또 그만큼 주지 않아요. 요구치에 비해서 주는 예산은 항상 한정돼 있고 차근차근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방향은 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를 대할 때 재생에너지는 그냥 한번 뚝딱 투자하고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인프라 투자예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프라가 쫙 깔리고 그에 대한 경제 효과를 보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효과, 환경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또 쭉 투자가 진행되는 이런 기간 투자가 진행되는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이미 미국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획일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인프라가 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다고 해서 이게 또 단번에 취소되고 뒤바뀔까요? 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로도 좀 안심할 수가 없는 게 해리스 전 대통령이 해리스 지금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 신재생 에너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IRA 법안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좀 뭐랄까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가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IRA법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한테는 거의 직결되는 법안입니다. 실제 IRA법을 기준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또렷한데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긴장을 하고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 긴장이 좀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화당은 참고로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 후보로 활동하는 당이죠. 근데 이 공화당에서 내부의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의장에 서한을 보냈다. 보조금을 살려달라는 내용이었고 IRA 폐지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18명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에요. 우리 IRA 건들지 맙시다.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나선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의견 유사한 사람들이 공화당에 굉장히 많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40%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물음표가 나옵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냈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왔던 당입니다.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IRA 법안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공화당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걸까요? 자, 다음 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022년도에 미국의 주지사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좌측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22년도 같은 해에 하원 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약간 갈리는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좀 빨갛기도 하고 그렇죠? 네, 하원 의원에서 많은 당선수를 확보한 게 이제 공화당이었는데 제가 왜 이 표를 보여드리냐면 IRA 법안은 실제로 되게 단순한 법은 아닙니다.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프라 투자가 그럼 어디에 이루어졌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어 태양광 모듈이라고 볼게요. 태양광 모듈을 막 쭉 깔았습니다. 그럼 태양광 기업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그거 까는 건 사람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관리도 사람이 해야 되고요. 거기서 고용이 발생할 테고, 고용이 발생하면 임금 당연히 주겠죠. 그러면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표 왜 보여드렸냐면 실제로 IRA 법안에 활용되는 신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혜택을 본 지역은 공화당이 80%에 육박합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공화당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해당 지역구가 살아납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럼 지역의 여론 조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IRA 법안 우리 반대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하고 보니까 괜찮은데?
요 의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최근에도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IRA 법안의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고, 트럼프 캠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IRA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음표가 몇 개가 있었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갖는 어떤 결격 사유들일까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기에 해서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가 수혜가 맞는가? 보니까 맞죠. 오케이, 이건 해소가 됐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미국 대선이 있었어요. 그럼 대선에서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되면 오케이인데 트럼프가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재생에너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고 보니까 과거 사례를 봤더니 실제로 글로벌 대장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서 훨씬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가 상승률이요. 그리고 그건 다 실적 베이스였었고 미국 국가의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할 건데 반복이 될까요? 해서 이 인프라 산업은 제가 한 번에 뒤집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골자가 되는 IRA 법안 같은 경우도 뭐 수정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IRA 법안 자체가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비용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큰 골자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공화당의 수혜를 받는 여부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물음표가 많이 해제가 됐어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사실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 굉장히 많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있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리고 전력이 앞으로 엄청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화면을 보면서 그럼 국내에서도 이게 유효한가를 봐야 됩니다. 글로벌 스탠스는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보면은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 국내는 특히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던 산업이었어요. 규제에 대한 논리는 뭐 많았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해상풍력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환경 문제가 도래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해서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스탠스가 바뀌는 건 우리 정부가 독단적으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에서 이미 여러분 우리가 예시로 원전을 보더라도 작년까지만 해도 원전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 전력 수요량을 앞으로 예측하는 지표들이 막 발표가 되고 실제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자마자 원전에 대한 글로벌의 스탠스는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똑같아요. 에너지가 지금 많이 필요한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규제하고 있던 해상풍력을 지금처럼 계속 규제하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부터 해서 해상풍력 입찰 50조 원 규모로 진행하겠다라고 우리 정부도 발표를 했고 규제에 대한 완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지점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게 제가 오늘은 자료로 안 가져왔습니다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번 9월에 이번 달이죠. 연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연례 보고서에서 이 해상 풍력에 대해서 2026년 기준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이 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성장은 매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실제로 예측을 하고 있고 에너지부 지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투자도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해상 풍력을 자꾸 말씀드리냐고요. 지금 신재생이 많잖아요. 당연히 태양광도 들어갈 거고 풍력도 해상 풍력이 있고 육상 풍력도 있고요. 그리고 수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반응할 먼저 상승을 주도할 섹터를 해상 풍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제가 준비했냐면 바로 탑픽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해상풍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물음표가 많았었는데 이걸 해소시켜 드렸고, 근데 이 해소를 하고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글로벌 모멘텀 그리고 국내에서의 모멘텀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하나 꼽자라면 바로 CS윈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CS윈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중에서 대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실적과 그리고 연간 실적 추정치입니다. 2026년까지.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일단 이번 2024년도부터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윗단에 매출액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이 증가하는 폭의 출발점이 올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왜 그런지를 보게 되면 자, 증가율 밑에 이제 베트남 법인도 있고 중국 법인도 있고 쭉쭉쭉쭉 있습니다. 근데 맨 밑에 보면 덴마크 법인 블라트라고 있어요. 이 블라트가 지금까지 CS 윈드가 실적이 좀 비리비리하던 때도 있었고 또 이번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시절이 있었는데 덴마크 법인 블라트가 해당 모멘텀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CS 윈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해체를 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CS 윈드는 이제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놓고 있는데 해상풍력에서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블레이드예요. 이제 풍력이 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잘하는 기업입니다. CS 윈드는. 근데 해상풍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골자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하부 구조물이에요. CS 윈드는 이 덴마크 범위 블라트를 인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부 구조물 안 했습니다. 네. 일부 기자재 들어가는 거 제외하고는 거의 블레이드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몰빵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특징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CS 윈드가 지금 덴마크 법인 이 블라트 하부 구조물 전문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실제로 인수를 진행을 했고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실적 퍼포먼스가 세게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세게 나오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좌측과 우측 두 개의 기업들로 좀 나눠줄 수가 있는데 좌측은 디벨로퍼, 그러니까 설계하고 개발하는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로 보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오스테드랑 맨 밑에 있는 이베르드롤라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기업 제가 네모 표시해놨잖아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하부 구조물, 그러니까 설계하고 개발을 했으면 실제 공급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면은 대표적인 업체로 블라트가 들어가 있죠. 이 기업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왜요? CS 윈드 자회사가 지금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명칭은 CS 윈드 오프쇼어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개의 기업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 얘기 왜 드리냐면 자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은 어떤 거냐? 영국 정부가 해상풍력에 대해서 지금 역대 최대급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 입찰을 누가 이제 선정이 되냐면 오스테드랑 아까 말씀드렸던 이베르드롤라가 입찰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기업들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오스테드가요. 세계적인 이제 해상풍력 개발사인데 오스테드를 가장 큰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블라트입니다. CS 윈드의 이 자회사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주를 따낸 것도 당연히 CS 윈드 입장에서는 호재로 다가오는 건데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입찰 가격이 중요합니다. 원래 영국 정부에서 작년까지 해상풍력에 대해서 입찰했던 가격은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가격 상승치를 에너지 가격 상승치를 반영하지 않은 가격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메가와트 시당 44파운드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 인플레이션치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영한 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메가와트 시당 60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거의 60파운드가 육박하게 되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가격 인상을 30%까지 인정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식화했어요. 그러면 오스테드에 납품하는 이 CS 윈드 오프쇼어, 그러니까 블라트 같은 경우는 이 30%의 인상분을 반영된 가격을 납품할 수 있게 된다라는 조건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봤었던 올해 내년 실적 추정치도 상당히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 CS 윈드의 밸류에이션을 살짝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 CS 윈드 일단 우리 대장입니다. 국내에서는 풍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거의 대장급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진행된 기업이고 실제로 이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이 지속될 때 대장으로 끌고 가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대장의 CS 윈드조차도 밸류를 보게 되면 사실 경쟁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이제 굵은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게 이제 PER, 퍼 기준으로 보게 될 수 있는데 25년도 기준, 예측치,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평균치가 다른 경쟁사들, 글로벌 경쟁사들은 23.8배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12.1배 정도가 나오는데 이 기준 가격이
6만 원 초반대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 더 빠졌죠? 지금 5만 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럼 CS 윈드는 더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우리가 신재생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살펴볼 수 있겠고 그 밑에 있는 PBR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5년 추정치 그러니까 사실 지금 추정으로 보면 더 저평가인데 25년도에 좀 잘 매출이 나올 거를 추정하더라도 글로벌 기준에는 한 50% 정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재 CS 윈드의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신재생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도 좋은 모멘텀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러면 당장 어떤 모멘텀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일단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CS 윈드는 이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그렇고 다음 분기도 그렇고 실적 기대치는 이 태양광 기업들 중에 가장 선두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국 국가에서 인정한 이 인플레이션치를 반영한 에너지 가격을 입찰에 넣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공식화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해상풍력을 글로벌에서 그리고 미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 선진국들에서 구체화해서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번 하반기부터의 모멘텀인데 그러면 이런 지점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가 수주를 통해서 이 해상풍력주들이 아무래도 제대로 된 밸류를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해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투자를 이런 고금리 상태에서 많이 해왔던 기업들 인수합병부터 시작해서 CS 윈드를 예시로 들자라면 적극 해외 투자를 진행했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확하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9월 금리 인하 시점부터 해서 아무래도 이 신재생 기업들은 PD님이 저한테 그런 거 좀 요구하시더라고요. 단기, 중기, 중장기 어떤 모멘텀을 보고 계시냐. 저는 단기, 중기, 중장기에서 다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가격도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추석 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주 하면은 바이오 얘기 많이 나오고 뭐 건설처럼 또는 인프라 유틸리티 쪽 얘기 많이 나오는데 신재생 에너지들도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해상풍력 그리고 CS 윈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추석 이후부터 펼쳐질 금리 인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김근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